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다당제 연합정치를 공식 제안하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에게 국민통합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도 윤석열 후보를 제외하고 야당 후보들에게 정치개혁에 합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홍준표 의원과 함께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 수원에서 집중 유세를 벌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단일화 시간이 지났다면서 민주당의 정치개혁 제안에 대해서는 들은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7만 16명으로 집계되면서 이틀째 17만 명대 규모를 보였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하루 사이 69명 늘어서 500명대 후반으로 늘었고 9살 미만 사망자도 2명 발생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기준금리를 1.25%에서 동결했습니다. 앞서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한 데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 불안한 경기 회복세에 부담을 느낀 데 따른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1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8.7% 올라 14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3.1%로 대폭 상향했는데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을 3%대로 내놓은 것은 10년 만입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친러시아 분리주의 세력이 러시아에 군사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은 현지 시각으로 오늘 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기승을 부리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이틀 연속 17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69명 늘며 600명에 근접했고 사망자도 80명 넘게 발생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현준 기자. 네, 신현주입니다. 네, 신규 확진자가 어제 발표보다는 줄었습니다만 여전히 17만 명대라고요.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7만 16명입니다. 전날보다 1,400명 넘게 줄었지만 이틀째 17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1.8배, 2주 전보다는 3.1배, 5주 전보다는 25배 넘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난달 중순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 우세종이 된 이후부터 신규 확진자 수는 매주 2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20만 명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는 감염 재생산 지수가 1.671 때 하루 확진자는 일주일 뒤에 21만 3천 명, 2주 뒤에는 33만 4천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신규 확진자를 유형별로 보면 국내 발생이 16만 9,846명, 해외 유입이 170명입니다. 확진자가 17만 명대로 증가하면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많이 늘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69명 증가한 581명으로 이틀째 5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82명 발생해 누적 사망자는 7,689명입니다. 사망자의 60% 이상이 80살 이상이었지만 10대 미만에서도 2명이 발생했는데 7살 어린이와 4개월 된 영아 사례입니다. 확진자가 늘면서 재택치료를 받는 환자도 하루 사이에 6만 명 넘게 늘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재택치료 대상자는 58만 7천여 명으로 하루 사이에 6만 6천여 명이 늘었습니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계속 증가하면서 40%에 근접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기준으로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39.1%로 하루 전보다 2.2%포인트 올랐고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2%포인트 올라 37.9%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네, 전반적인 코로나19 상황 정리해 들었는데 비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도 심각합니다. 부산에서는 연일 10,000명 넘게 양성 판정을 받고 있고 비수도권 모든 시도에서 4자릿수 이상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동훈 기자. 네, 대전 대덕구에 있는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그곳이 병원 상황실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 뒤에서는 의료진들이 확진자들과 전화 상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황실 앞쪽에는 대형 TV 여러 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TV들을 통해 병상 전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충청권에서 처음 지정된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입니다. 병원 전체가 코로나19 관련 업무만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 병상 10개가 마련돼 있고 나머지 병상 339개도 모두 코로나19 확진자를 위해서만 쓰입니다. 현재 병원에 입원한 환자 수는 준중증 이상 환자 10여 명을 포함해 모두 80여 명입니다. 환자들을 위한 음압병상에 투석용 병상도 10개까지 확보했습니다. 이곳 병원은 대전 지역 확진자들을 위한 비대면 전화진료센터 역할도 담당합니다. 병원에서 담당하는 확진자 200여 명에 대해 하루 2번 전화해 증상 등을 확인하고 있고요. 직접 담당하지 않는 확진자들이 걸어오는 상담 전화도 받습니다. 전담 의료진 6명이 매일 1000여 통에 달하는 전화 상담을 진행합니다. 비대면 상담만으로는 부족한 확진자들을 위해 대면 진료도 병행하고 있는데요. 매일 확진자 20여 명이 진료를 위해 방문하고 있습니다. 네, 양동훈 기자, 비수도권 코로나19 확진 상황도 계속 악화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비수도권에서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합니다. 이곳 대전에서는 역대 가장 많은 4,500여 명이 새로 확진됐습니다. 중구와 대덕구, 서구 등에 있는 요양시설들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부산에서는 오늘도 10,000명 넘게 확진됐습니다. 경남에서도 9,000명 넘게 양성 판정을 받았고 대구에서 7,000명대, 경북에서 5,000명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제주와 세종에서도 1,000명 넘게 확진되면서 전국 모든 시도에서 4자릿수 이상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비수도권 지역 발생 확진자는 6만 명을 훌쩍 넘기면서 전체의 39.8%를 차지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대덕구에 있는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네, 이렇게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에서 개학이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특히 교육부가 등교 방침을 학교 자율에 맡기면서 초중고 학교들 고심에 빠졌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5살에서 11살 사이 어린이에 대한 구체적인 접종 계획을 발표할 방침입니다. 자세한 상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서울 신대방동에 있는 보라매 초등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네, 개학을 앞두고 무엇보다 학부모들의 불안이 클 텐데 학교 현장에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네, 개학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학교 측은 막바지 방역 작업에 한창입니다. 건물 곳곳을 소독하는 건 물론 학교 방역 요원도 새로 채용했는데요. 학생들이 등교하면 업무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방역 요원 추가 모집 공고까지 올렸습니다. 다음 주 개학을 앞두고 교육부는 정상 등교 방침을 철회하고 학사 운영을 당분간 자율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이곳 초등학교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개학 이후 수업 방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학교 측은 소아 확산세를 고려해 1, 2학년도 전면 등교가 아닌 원격 수업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개학일인 다음 달 2일만큼은 모든 학생이 학교에 나와야 합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하면서 교육부가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학생, 교직원 등 692만 명에게 신속 항원 검사 키트를 제공하기로 한 겁니다. 학생들은 매주 2차례씩 자가검사를 실시해 음성이 나온 경우에만 등교하게 했습니다. 다만 검사가 의무는 아닙니다. 이 학교만 해도 학생 수가 1,400명이 넘는 만큼 충분한 양의 키트를 확보할지 의문이란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학교 관계자는 아직 교육청에서 수요 조사를 하거나 관련 공문이 내려온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다음 달까지 검사 키트 6,050만 개를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유치원발 집단 감염이 끊이질 않으면서 소아 확진자가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유치원의 만명당 확진자는 124.9명으로 전주 51.3명보다 2배 넘게 증가했는데요. 정부는 화이자의 소아용 코로나19 백신을 국내에 도입하고 5살에서 11살 사이 어린이에 대한 구체적인 접종 계획을 다음 달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보라매 초등학교 앞에서 YTN 황보혜경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서울대학교 병원이 일반 병동에서도 코로나19 환자를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다른 질병 등으로 이미 입원해 있던 상태에서 새로 확진된 원내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를 지속하기 위한 것입니다. 입원 전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 입원이 불허되는 환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청소년이 아닌 성인에 대해서 식당과 카페를 이용할 때 방역 패스 적용을 중지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대구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영남대 의대 교수와 지역 청소년 등 300여 명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방역 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식당과 카페를 방역 패스 의무 적용 시설에 포함시킨 부분 가운데
60살 미만인 자에 대한 부분의 효력을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중단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60살 미만은 다음 달 24일까지 대구 지역에서 식당이나 카페를 출입할 때 방역 패스를 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재판부는 방역 정책이 60살 이상 고위험군이나 기저질환자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60살 미만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연동형 비례제도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선거제도 개혁과 함께 대통령 4년 중임제, 대선 결선 투표제 도입을 위한 국민 통합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오늘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통합을 위한 정치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대선을 10여일 앞두고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 등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제외한 야권 후보들에게 정책 연대를 제안하며 민심 단일화를 노린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당제를 보장하는 선거제도 개혁과 함께 국민통합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정책 연대를 제안한 데 대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그렇게 소신이 있으면 실행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안 후보는 오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회견 내용은 일단 들은 바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국회의원 연동형 비례제도 등의 정치 개혁안과 관련해 선거 때마다 해왔던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확정해서 정치 개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심 후보는 오늘 전국 철도 노동조합 정책 협약식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결선 투표제를 포함한 민주당의 제안은 김대중 전 대통령 때부터 이야기해온 것인데 안 한 게 문제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은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 사이 폭로전과 감정 싸움이 벌어진 것을 의식한 듯 당 대표부터 모두가 사감과 사익을 뒤로 하고 정권 교체라는 대의를 앞세울 때라고 발언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권 본부장은 오늘 선대본 회의에서 정권 교체를 염원하는 국민의 뜻이 우선돼야 하고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자제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후보는 진영을 넘어 올바른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는 결의를 수차례 약속했다며 정권 교체라는 같은 목표를 바라보는 안 후보에 대한 윤 후보의 생각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이미 결렬을 선언했다면서 야권 후보 단일화에 여지를 남겼다는 해석을 차단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중앙선대위 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윤 후보가 여론조사 경선이라는 자신의 제안을 받으면 또 모르겠다는 내용의 언론 인터뷰를 한 건 무슨 뜻이냐는 질문을 받자 지금은 시간이 다 지났다면서 추가 단일화 논의 가능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의당 관계자도 결렬 선언을 하기 이전에 윤 후보가 안 후보의 제안을 받았으면 좋았을 것이란 뜻이라면서 결렬 이후 양당이 추가로 협의하는 건 없다고 부연했습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야권 단일화 협상은 이미 끝난 상태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제안한 여론조사 경선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받지 않았을 때는 이대로 가도 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은 모든 걸 쏟아부어야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벌써 싸고 돌기 시작하고 후보도 좋은 소리만 들으려 하다 보니 착오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현행 1.25%로 동결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기존 2%에서 3.1%로 대폭 올렸는데 한국은행이 3% 넘는 물가 전망치를 내놓은 것은 10년 만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병환 기자. 네, 한국은행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마지막 금통위 회의를 주재하면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오전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1.25%에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17만 명이 넘는 등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고 이미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올려 이번에는 기준금리 동결이 어느 정도 예상돼 왔습니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잇따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올렸고 지금까지 금통위가 세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올린 사례는 없습니다. 이미 많이 오른 시장금리와 대출 이자 인상으로 일반 가계나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이 커질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로서는 오늘이 마지막 금통위 회의 주제여서 세 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상은 더 부담이 컸을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2014년 4월 취임한 이 총재는 그동안 76회의 기준금리 결정 금통위 회의를 주재하면서 기준금리 인하는 9번, 기준금리 인상은 5번 결정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4개월 연속 3%대를 기록한 소비자 물가 상승을 중과 임박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비하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국은행이 올해 소비자 물가 인상률 전망치를 대폭 상향 조정했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 성장률을 3.0%, 내년 성장률을 2.5%로 전망하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올해 3.1%, 내년 2.0%로 조정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1월에만 해도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2.0%로 전망했는데 이를 1.1%포인트나 올린 것입니다. 한은이 당해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3%대로 내놓은 것은 2012년 4월에 3.2% 전망치를 내놓은 이후 처음이어서 10년 만에 3%대 상승률 전망치를 발표한 것입니다. 그만큼 현재 물가 상승이 심각하다는 것인데 최근 글로벌 병목 현상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원유 등 원자재 가격 상승이 더 가속화돼 물가 상승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같이 물가 불안과 금융 불안정이 지속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둘러싼 국제 정세도 긴박하게 돌아가면서 우리 증시는 전날보다 40포인트 이상 하락해 2670선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행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제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뛰면서 생산자 물가도 또 한 번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지난달 생산자 물가 지수는 1년 전보다 8.7% 올라 14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한 달 전과 비교하면 0.9% 상승해 12월 보합에서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석탄과 석유 제품이 56% 급등했고 제1차 금속 제품과 화학 제품도 각각 34.2%, 15.5% 상승했습니다. 전략과 가스, 수도, 폐기물의 경우 1년 전과 비교하면 13.3%, 한 달 전보단 2.4% 올랐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오늘 밤이 지나기 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이 말한 오늘 밤은 미국 시간 23일 밤으로 우리 시간으론 오늘 오후에 침공이 시작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블링컨 장관은 MBC 인터뷰에서 모든 정황을 종합할 때 이렇게 보인다고 말하고 하지만 러시아의 전면 침공을 멈추게 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어제 충남에 이어서 오늘은 부인의 고향에 있는 충북 지역 유세에 돌입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충주의 잘생긴 사위 이재명을 소개합니다. 충주 시민 여러분, 잘 계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목이 좀 아파가지고 마스크를 좀 벗어야 되겠는데, 자, 우리가 정리가 좀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 여기 카메라 좀 낮춰주세요. 네, 그 뒤에 카메라 좀 치워주세요. 미안합니다. 네, 이게 뒤가 안 보여서 자, 여러 차례 부탁드렸는데 네, 좀 낮춰서 밑에서 찍어주세요. 네, 뒤에 분이 수백 명이 앞을 못 보니까 네, 정리되면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촬영 기자님들 조금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의 얼굴을 보고 싶은 시민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감사한 일입니다만은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죄송합니다만은 그 가운데 2개 카메라가 위에 솟아 있는데, 네, 하나는 여기 무대를. 네, 앞서 보신 것처럼 민주당 이재명 후보 충청 지역 표심 공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 상황이 좀 정리가 되지 않아서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 시작되는 대로 다시 한번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에 대한 미국과 유럽 등 서방의 제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가스관의 주관사에 대해서 제재를 지시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러시아 국방장관과 대통령 비서실장, 하원 의원들을 제재하기로 했고 러시아로 들어가는 서방의 자금 조달도 금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해 추가로 제재했습니다. 러시아가 야심차게 추진해 완공했지만 승인을 못 받은 독일까지 있는 가스관 노르트 스트림 2에 대해 아예 대못을 박는 조치입니다. 사업의 주관사 임원들에 대해 제재를 지시하면서 사실상 소유기업인 러시아 국영 가스기업 가즈프롬에 대해 타격을 가한 겁니다. 미국 정부 당국자는 이번 조치가 사실상 이 사업에 대한 종말을 고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We have imposed sanctions under PISA on a number of targets associated with this pipeline, persons and entities. 유럽연합도 제재를 이어갔습니다. 27개 회원국 정부를 대표하는 기구인 EU 이사회는 하루 전 발표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공식 승인했습니다. 이어 러시아 국방장관과 푸틴 대통령의 비서실장, 관영-TV 본부장 등을 겨냥한 제재도 채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분리독립 승인 결의안에 찬성한 러시아 하원 의원 351명 전원을 포함해 개인 500여 명과 50여 개 단체로 대상이 늘었습니다. 이유는 또 금융제재로 러시아 정부와 러시아 중앙은행에 대한 자금 조달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As we've seen, Russia has instrumentalized energy over the past month, if not to say years, to put pressure not only on Ukraine but also on the European Union. And we are now really determined to get out of the dependency of Russian gas. 이런 가운데 미국 국방부는 러시아가 전면전 수준의 침공 준비를 마쳤다고 평가했습니다. 접경지대에 15만 명의 러시아군이 배치됐으며 80%가 진격 태세를 갖춘 만큼 언제라도 공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파병 선언에 이어 법적인 준비까지 마친 러시아에 대해 미국 등 서방 측의 제재와 압박이 이어지면서 우크라이나 사태는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내몰렸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네, 충청 지역 표심을 공략하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현장 유세 장면 직접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처가댁에다가 뭐 사드 같은 이런 거 말고 사드 같은 거 안 하겠습니다. 저는 절대로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처갓집에는 보일러도 놔드리고 먹고 살 수 있게 일자리도 만들어드리고 균형 발전할 수 있게 해드리고 농촌 기본소득도 해서 농촌으로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게 하고 수도권 지방 가리지 않고 함께 잘 사는 나라 만들어서 여러분께 처갓집에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정치가 별거겠습니까? 정치 우리 국민들 잘 먹고 잘 살게 하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게 정부가 할 일이죠. 그래서 국가안보 중요합니다. 질병, 재난, 재해 그리고 특별히 외국의 침략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고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를 지키는 거 정말 중요한 일이죠. 이거는 여야가 없습니다. 편 갈라가지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안보를 해치는 행위 절대 하면 안 되겠죠. 우리 식구들이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우리 식구들한테 위험을 처하게 하면서 가장이 자기 이익 챙기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될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안보가 가장 중요하다 언제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건 너무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굳이 평소에 입에 달고 살 필요는 없죠. 당연한 거니까. 그런데 안보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걱정되시죠?
지구 반대편에 남의 나라 일이긴 한데 그런데 이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소위 글로벌 공급망, 즉 국제 경제 질서가 훼손이 되고 있어요. 대한민국 경제 발전이 위험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전쟁과 불안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죠. 우리 경제를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먹고 사는 문제가 거기 달려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평화를 지켜야죠. 우리나라가 똑같은 주식인데 미국이나 유럽 시장에 비해서 60%밖에 주가가 인정받지 못해요. 왜 그럴까?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정학적 리스크. 한반도가 분단이 돼가지고 남북 관계가 안 좋으니까 혹시 전쟁이 날지도 모른다는 그 위험성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겪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외국에서 투자를 하는데도 매우 망설여요. 물론 우리 민주정부의 노력 때문에 평화체제가 구축이 돼서 최소한 휴전선에서 총격전이 벌어지진 않지 않습니까? 서해안에서 폭격전 하지 않잖아요. 군사합의하고 난 다음에 그 이전에 매년 33건씩 군사 충돌했는데 그 이후에 3년 동안 딱 한 건밖에 충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경제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제라고 하는 것은 안정과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아니, 그보다 더 가까운 동전의 양면 같은 거죠. 전쟁의 위기가 고조되면 경제가 죽는다. 국민의 삶이 망가진다. 그런데 필요하지도 않은 사드 충청도에다 설치하겠다, 강원도에 설치하겠다, 경상도에 설치하겠다, 수도권에 사드 설치하겠다 이러면 관광객 줄어들고 중국 관련 기업 주가가 지금 떨어지고 있죠. 요즘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얼마나 화납니까? 공연한 소리 한번 해가지고 그들은 득표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는데 안보 불안 조성해가지고 자기 편을 만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온 국민들이 경제적 피해를 입지 않습니까? 이거 안 되겠죠? 이런 거 하지 않고 평화롭게 안정적으로 경제를 키울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여러분, 남북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군사적 관계가 아닙니다. 평화가 곧 돈이고 평화가 곧 밥이고 평화가 곧 경제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가만히 있는 북한에다 선제 타격하겠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오죽하면 미국까지 걱정하겠습니까? 미국에서 이렇게 걱정하잖아요. 한반도의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유가 네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윤모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 눈앞에 닥친 바로 나의 일입니다. 여러분, 윤석열과 이재명의 경쟁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즉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선제 타격 같은 얘기는 교본에 있는 얘기 맞습니다. 핵, 대량 살상 무기 이런 공격이 명백하고 지금 바로 제지하지 않으면 즉시. 네, 지금까지 충청 지역 표심을 공략하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현장 유세 장면 생중계로 전해드렸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상황이 걱정된다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떨어지고 있다라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공급망, 국제경제 질서가 훼손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전쟁과 불안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좀 고려를 하고 경제를 살려야 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국내외 주요 증시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촉즉발의 지금 위기 국면으로 가는 모습입니다. 주요국 증시도 좀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네, 오늘 뭐 새벽에 끝난 미국의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 2% 이상 또 급락을 했고 고점 대비해서는 거의 20% 가까이 이제 빠지면서 약세장에 진입했다는 이제 우려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거기다가 지금 이제 아시아에서도 오늘 뭐 우리나라도 좀 좋지는 않지만 일본 니케이도 그렇고 대만의 각권 지수도 각각 한 1% 가까이 빠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중국은 조금 뭐 리스크적인 요인이 뭐 그렇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오늘 0.2% 정도 하락이 좀 그치고 있어서 중국을 제외하고는 이제 대부분의 국가가 좀 충격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지금 제가 이 시각 증시 현황을 좀 보고 있는데
아직 뭐 장중이긴 하지만 네. 코스피가 2,700선이 지금 무너진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런 추세가 어느 정도 이어지게 될까요? 근데 이게 전쟁 리스크가 사실 너무 불확실한데 사실 이제 보면 과거에도 보면 전쟁이 없었던 적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씩은 뭐 전쟁도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증시가 민감하게 반응했던 적은 별로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번 그 전쟁과 관련해서는 왜 이렇게 시장이 민감하냐면 물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지금 무역 수지 적자가 좀 심각한 상황인데 이게 그 어떻게 자원부국끼리 지금 맞부딪힌 상황이다 보니까 유가나 천연가스 가격이 지금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 이게 만약에 전쟁이 발발되면 언제까지 계속 이어질지 우리가 장담을 못 하는데 물가를 더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미국의 긴축 속도가 더 빨리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다 보니까 시장이 이제 불편해지는 거죠. 거기에 또 전쟁이 만약에 나면 경기가 약간 후퇴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우리가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는 둔화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쓸 카드가 사실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기가 둔화되면은 연준이나 이런 데 돈을 풀어줘야 되는데 풀 수가 없는 상황으로 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증시가 어쨌든 이번 전쟁 리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긴장을 하고 있고 뭐 오늘 아까도 뉴스 뭐 전해 주셨지만 또 블링컨 국무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오늘 중에 또 전쟁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불안감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시장이 좀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모습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사님 말씀 좀 들어보면 그 최근 뭐 몇 년 사이에 코로나19 이 위기 극복을 위해서 주요국들이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주요 원자재를 수출하는 자원부국끼리의 이런 긴장 국면이 조성되니까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물가 불안, 공급망 불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 지금 이렇게 변동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맞습니다. 이런 변동성이 클 때 투자자들이 좀 주의할 점도 알아둬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뉴스만 보고 이랬다 저랬다는 그 투자는 좀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안 날 것 같으니까 이제 안심하고 사신다거나 아니면 또 이제 오늘 이런 뉴스를 보고 주식을 다 정리를 하신다거나 그건 사실 뭐 우리가 알 수는 없잖아요. 지나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그러지 마시고 결국 좀 시계열을 길게 보면 과거에도 전쟁이 있고 나서 흔들렸지만 지금 시장이라는 게 결국 다 극복을 했거든요. 그래서 길게 보면은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다만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그냥 그런 뉴스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점검하는 그런 좀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사님 오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그 1.25%로 동결을 했잖아요. 이건 역시 지금 최근에 이런 변동 장세, 그 경기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을 좀 감안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일단 2번 연속도 올리기도 했고 약간 부담스럽고요. 그러니까 이 금통의 역사상 3번 연속 올린 적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부담과 말씀하신 대로 가뜩이나 또 전쟁 리스크, 거기다 좀 자영업자들에 대한 어떤 이제 고통이 좀 있잖아요. 또 금리를 계속 올리게 되면 이런 부분들도 좀 부담이었던 것 같고 과거 데이터를 제가 또 찾아보니까 선거 전에 바로 올린 적은 없었더라고요. 금리를.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다음 선거 이후로 지금 증권가에서 예상하기로는 5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쨌든 이제 여러 조건들 때문에 금리를 좀 동결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지금 2번 연속 이미 기준금리를 올린 상황이어서 미국의 기준금리와는 좀 격차가 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가만히 됐다고 봐야겠네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나라 좀 선제적으로 긴축을 먼저 단행을 했었기 때문에 아직 사실 미국은 금리를 올리질 못했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랑 미국과 지금 금리 차가 1.25%나 벌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우리 증시에서 조선주가 그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수혜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 배경도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조선주 같은 경우 중에 우리나라가 가장 잘 만드는 선박이 LNG 선박, 천연가스를 이제 운송하는 선박인데 경쟁력이 뛰어나죠. 근데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 비중이 워낙 높은데 거기를 보통 이제 독일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절반 정도를 가스 파이프라인을 통해 가지고 러시아에서 이게 수급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노드 스트림 2라는 이 가스 파이프라인을 이번에 건설을 하는데 그게 이제 직통 라인입니다. 우크라이나를 통과 안 하고 그냥 독일하고 해상으로 러시아 연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공급을 받으면 독일 입장에서 이제 굉장히 안정적으로 받는데 이번에 제재가 들어간 거죠. 이거 사업 중단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독일 입장에서는 지금 원전도 안 하고 있고 신재생은 좀 먼 얘기고 그럼 당장 천연가스를 어디서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막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방법은 미국이나 중동 쪽에서 LNG선으로 운반하는 수밖에 없다. 사실 이게 현실화된 건 아닌데 주식시장이라는 게 이건 먼저 좀 선반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LNG선 이제 대규모 발주가 시작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뉴스들 때문에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대우조선해양이 하루에
20% 이상 오르는 네. 그런 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네. 반면에 지금 또 이렇게 그 유가 상승이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을 때는 정유주에도 관심을 좀 갖고 보잖아요. 정유주 네.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근데 정유주는 이상하리만치 주가 움직임이 좀 굉장히 약한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물론 이제 고유가가 나쁜 건 아니지만 한 가지 변수가 이란의 핵 협상이 좀 있어요. 네. 이란이 만약에 핵 협상은 지금 분위기로는 타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란 같은 경우도 예전부터 이제 엄청난 또 산유국이기 때문에 그동안 생산 못했던 물량들이 시장이 또 풀리게 되겠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이제 이란에서 원유도 많이 수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란이 여기에 만약에 제재가 풀리게 된다라면은 국제 유가를 좀 막는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상승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유가가 좀 최근에는 약간 위에서 좀 멈칫거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뭐 S-오일이나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유가가 좀 더 이상 오르지 못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약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유가가 오르면 정제 마진이 올라서 수익성이 개선되기 때문에 네. 정유주들이 좀 주가가 같이 상승하는 경향성이 있었는데 네. 이번 같은 경우 이란 핵 협상이 타결이 되면 그 어떻게 보면 국제 유가 공급량이 늘어나게 되고 네, 유가도 좀 이렇게 떨어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반영이 됐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니까 확실히 뭐 정해진 건 아닌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기대가. 주가에 좀 선반영을 좀 하고 있는 것 네. 같아요. 예. 지금 현재 증권 시장을 좀 점검을 해봤고요. 선거 동향도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부터 후보들의 관련 공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자본시장 관련 정책을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한 게 있는데요. 함께 보면서 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관련 공약에서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그 거버넌스라고 그러죠. 우리가 네. 왜냐면 ESG 중에서 G인데 G가 굉장히 우리나라 좀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지배 구조와 관련해 가지고 대주주를 위한 것들이 좀 너무 많고 소액주주를 무시하는 듯한 이제 좀 그런 정책들이 많다 보니까 이번에 주식 투자 인구가 또 1,000만 명까지 늘어나다 보니까 대선 후보들도 이런 것들을 이제 무시하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좀 나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번에 상장을 하면서 LG화학 주주분들의 피해가 굉장히 컸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자회사가 만약에 물적 분할을 했을 때 그 모회사 주주들한테 이제 뭔가 좀 베너핏을 준다는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 개선들도 일부 좀 나왔던 것 같고 그다음 뭐 세금 관련해서도 뭐 증권거래세를 한쪽은 폐지한다 네. 아니면 양도소득세를 폐지한다 이런 쪽에 대한 얘기도 좀 나와 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공매도 관련해서도 이번에 좀 공매도에 대한 우리나라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피해를 보는 부분들 여기에 대해서 좀 불공정하다라는 얘기들이 이제 일부 나온 것 같아서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그 공약들이 나왔는데 전반적으로 좀 불합리한 제도들을 한번 좀 개선을 해보겠다라는 좀 공약들이 이번에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어려운 금융 용어다 보니까 이사님께 추가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앞선 그래픽을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지금 공매도 그리고 물적 분할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에서 그동안 투자자들이 계속 문제점을 지적을 했던 거잖아요. 네. 먼저 공매도부터 좀 짚어보면 사실 없는 주식을 빌려서 내다 팔고 다시 그 주가가 떨어지면 되사서 갚는 차익 실현의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가 주식시장을 좀 하락시키는 요인이다. 근데 이게 너무 기울어지는 운동장이다.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두 양강 후보 모두 갖고 있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먼저? 네, 그러니까 공매도라는 게 이제 빌려서 팔기 때문에 네. 먼저 파는 것부터 하거든요. 그래서 주가에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데 이게 왜 좀 이제 개인 투자분들 불만이 많냐면 일단 개인 투자분도 할 수는 있어요. 공매도를 할 수는 있는데 빌리는 기간이 90일로 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빌려서 90일 안에 갚아야 되는데 외국인이나 기관들은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냥 무제한적으로 계약을 계속 연장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인 투자분들의 좀 불만이 좀 많은 상황이고 또 빌려야 팔 수 있잖아요. 근데 뭐 이거는 아직은 확인된 건 아니지만 과거에도 여러 번 외국계 같은 데서 빌리지도 않고 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선 간간히 그런 게 허용이 되는데 한국은 불법인데 이런 불법들이 좀 자행이 되다 보니까 개인 투자분들의 이제 불만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제도 개선을 해서 불합리성을 좀 없애겠다라는 게 좀 취지인 것 같습니다. 네. 자회사 물적 분할 얘기도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햄버거 맛있어 보여서 햄버거 세트 샀는데 나중에 보니까 감자튀김만 왔다. 햄버거는 없고 이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이 물적 분할도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뭐 비유가 정말 적절한 게 나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LG화학 주주분들이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를 보고 산 거거든요. 매수를 하신 건데 주주가 되신 건데 정작 나는 화학회사만 갚게 되고 배터리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이제 가져가는 구조가 됐잖아요. 그래서 LG화학 주가도 많이 빠졌고 그래서 이제 이런 사례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만약에 다른 회사가 물적 분할을 해서 그 자회사가 상장을 하게 될 때는
기존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LG화학 주주한테 LG에너지솔루션 주식을 나눠준다거나 네. 뭐 주식 매수 청구권 나는 뭐 돈으로 좀 보상을 해달라거나 아니면 반대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좀 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제도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부정적이었는데 어쨌든 이번에는 그런 것들을 좀 권리를 보호해주겠다라는 좀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앞선 두 후보 공약을 다시 한번 또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폐지를 공약을 했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주식 양도세 폐지를 좀 했습니다. 두 세금의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결국은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데는 좀 두 양강 후보가 공감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뭐 두 분 다 지금 공감하시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증권거래세 이제 폐지는 사실 이제 원래 지금 원칙상으로는 내년부터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5천만 원 이상 수익이 나면 이제 주식에도 이제 양도소득세가 이제 부과가 처음 실시가 좀 되게 되는데, 근데 이미 증권거래세는 내고 있잖아요. 그럼 네. 약간 이제 이중과세 우려가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증권거래세는 그러면 좀 폐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에는 반대를 안 하시고 어쨌든 찬성 쪽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네. 그런 것 같고, 근데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아예 양도세를 좀 없애자. 왜냐하면 연말마다 대주주들 이렇게 양도세 차익과세가 좀 나오다 보니까 일부러 주식을 팔아서 시장이 좀 흔들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12월마다 반복이 되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피해들이 있다 보니까 한번 아예 그냥 양도소득세를 그냥 폐지를 하자. 이런 좀 내용들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각자 이제 개인 투자마다 좀 달라요. 단기 성향이신 분들 입장에서는 매일매일 이제 자주 사고 파시니까 거래세가 많이 나가니까 네. 오히려 거래세 폐지를 좀 찬성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장기 투자를 좀 지향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양도세가 더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투자자들마다 좀 생각은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또 양도세 관련해서는 그 일각에서 이런 비판도 있더라고요. 그 대주주들의 어떻게 보면 그 이익을 위해서 폐지가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물론 뭐 내가 번 돈에 대해서 세금 내는 게 뭐 당연할 수 있잖아요. 뭐 전 세계가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다만 이제 우리나라가 아직 이제 주식시장 자체가 그렇게 큰 규모도 아니고, 또 거기다가 이제 개인 투자분들 같은 경우 내가 5천만 원이라는 걸 이제 벌어야 세금을 내는 건데, 그리고 언젠간 또 자기도 대주주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나 조금 벌려고, 아니면 나는 이제 10억 이상 대주주가 안 되려고 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런 세금들이 만약에 있게 되면 이제 증권가나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불만인 건 약간 그런 거죠. 내가 앞으로 커질 수 있는 그런 자산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걸 좀 미리부터 너무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대부분 좀 그런 쪽에 대해서는 조금 좀 불편하게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후보의 공약들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결국 투자자들의 관심은 대선 이후에 또 주가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쏠리지 않을까 싶은데, 흔히 허니문 효과라고 하더라고요. 새 대통령이 취임한 뒤에 좀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까? 이게 새 대통령이 되면 이제 거의 다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 좋았고, 물론 이제 그게 그 약간 좀 차이는 좀 일부 있었지만 네. 항상 그런 게 이제 주식시장인 게 새로운 이제 꿈을 좀 먹고 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대통령이 나오게 되면 이번에 또 약간 이제 공약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뭔가 신성장 아니면 또 경제가 발전하겠구나. 그래서 취임 1년 차이는 항상 좀 시장이 그래도 좀 좋았던 적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기대감이 좀 반영이 네. 되는 모습이군요. 네. 일단 지금 보신 것처럼 수익률이 쭉 나오긴 했는데, 그 주식시장이라는 게 결국 기대 심리의 그런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이어서 뭐 허니문 효과도 있지 않았었나, 네. 이렇게 데이터로 나온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던 것 같고요. 지금 양강 후보 그리고 주요 후보들이 열심히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조금 있으면 차기 대통령이 선출이 될 텐데, 또 증시, 그러니까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어떤 업종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갖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약간 이제 비슷한 것도 있는데 네. 두 후보가 약간 다른 점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공약부터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친환경 쪽에 굉장히 좀 방점을 많이 두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30%로 지금 상향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주한테는 굉장히 좀 호재가 될 것 같고, 그리고 게임 사업에 대한 이제 규제도 좀 완화의 길을 좀 꺼내주고 있어가지고 게임 업종에도 긍정적인데, 다만 이제 원자력 발전이나 아니면 이제 산업재 소재, 특히 산업재나 소재는 좀 약간 그 악재가 될 수 있는 게 그 중대재해처벌법을 좀 강화하려는 그런 이제 공약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은 그 산업재 소재 업종이 좀 비용 부담이 좀 있을 수 있어서 약간 이제 그 업종마다 좀 차이가 있고, 윤석열 후보의 이제 공약을 보면은 건설주하고 좀 원자력 발전주가 좀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특히 건설주 같은 경우는 이제 이재명 후보랑 좀 다르게
민간 위주로 이제 공급을 좀 늘린다고 하기 때문에 네. 대형 건설사한테 좀 수혜가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는 비중을 30% 정도로 이제 앞으로 유지를 하고 원전 비중을 어쨌든 이제 유지하면서 미국과의 원전 동맹도 강화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 건설과 원자력 발전주가 좀 그 수혜주로 부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그래픽을 좀 다시 크게 띄워주시겠습니까? 일단 그 여기 출처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그 한국투자증권에서 이 후보들의 정책에 따른 네. 업종별 전망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시청하고 계시는 유권자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참고 네, 자료로만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투자하거나 이러실 때는 뭐 업종별 뭐 기대 수익이라든지 이런 걸 잘 판단하셔서 그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님, 그리고 그 A 후보 테마주, B 후보 테마주 이런 건 좀 조심해야 된다는 그 전문가들 의견이 많던데 어떻습니까? 그거 사실 실체가 없고요. 그러니까 네. 이 인물 테마라고 하죠. 무슨 동창이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엮여서 한참 이제 그런 것들이 움직였던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좀 다행인 건 최근에는 주식시장 움직임을 보면요. 예전 대선 때는 그런 게 많았는데 지금 대선을 보면은 그런 인물 테마는 많이 좀 약해졌어요. 약해지고 좀 정상화되는 거죠. 오히려 이런 아까 말씀드린 그 정책 테마 위주로 좀 움직이고 있어서 증시는 좀 확실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데 아무튼 인물 테마는 결국 어쨌든 뭐 후보가 뭐 만약에 사퇴를 한다거나 어쨌든 이제 뭐 경선에서 진다거나 뭐 또 이런 또 리스크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주가가 굉장히 좀 크게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인물 간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 기업들하고는. 그래서 항상 그런 부분 투자에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사님 그 결국 말씀하신 내용을 지금까지 쭉 정리를 해보니까 이런 그 국제사회의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우리 대선 같은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뭐 장기적으로는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뭐 우려된다 이 정도 네.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TV를 보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이렇게 변동성이 우려가 된다면 투자를 하려고 할 때 안전자산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그 투자 전략을 세워야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금이 요즘에 좀 금값이 좀 많이 오르긴 해요. 그래서 이제 일부 그러니까 자산 배분이라고 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주식 투자에 만약에 1,000만 원을 한다면 항상 그렇지만 주식시장이 항상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20-30% 정도의 비중을 항상 안전자산에 좀 미리 좀 편입을 해놓으시면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는 또 견뎌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지금 리스크가 있으니까 이제 한다 이거보다도 항상 평상시에 그런 거 준비를 좀 포트폴리오 미리 구축을 해놓으시면 이런 게 왔을 때 대응이 가능한데 이거를 확인하고 하면 또 너무 늦어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미리미리 좀 이렇게 자산 배분을 해놓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한 바구니에 계란을 담지 말라는 격언이 있는데 그걸 좀 명심하라는 네. 말씀이셨던 것 같고요. 일단 또 환율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전자산 배분 이렇게 했는데 또 환율 문제, 달러 값이 지금 많이 오르고 있고 상대적으로 원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외화 예금에 대해서 관심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달러를 들고 계시는 건 되게 좋은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항상 이제 환율이 뭐 이게 보통 보면 1,100원에서 1,200원 사이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이 나오니까 그런 면에서 달러를 1,100원일 때 좀 들고 계셨던 분들은 좀 방어가 되니까 좋을 수 있는데 다만 지금 우리나라 자체의 어떤 위기만 아니라면 환율은 항상 1,200원을 고점으로 해서 1,100원까지 내려갔던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지금은 사실 뭐 이렇게 달러나 이런 쪽에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네. 오히려 저는 지금은 좀 원화가 더 기인 것 같아요. 네. 상당히 또 저평가돼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부적인 국내의 악재만 아니라면 이 전쟁 리스크나 이런 이제 외부 변수가 완화되면 결국 또 원화는 저는 재가치 찾아갈 것 같고요. 또 우리나라 그 기업들의 수출은 여전히 좋잖아요.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좀 원화가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전반적인 얘기를 쭉 해주셨고 대선 이후에 코스피 전망까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결국 중요한 거는 뭐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거는 과거의 데이터인 거잖아요. 그리고 네. 앞으로 실제 어떻게 될지는 말 그대로 전망인 건데 지금 결국 관건은 경기 회복세일 거지 않습니까? 네.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질문 해주신 게 네. 미국 증시도요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물가 오르고 그러니까 인플레하고 금리가 같이 가는 경우가 네. 과거에도 수십 차례가 있었는데 단 한 번을 빼고는 다 좋았어요 시장이. 왜 그러냐면 초기엔 빠졌어요. 근데 좋았던 배경은 그 뒤에 다 경기라는 힘이 있었어요. 뒷받침을 다 해줬습니다. 예전에 1980년대 초반에도 레이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레이거노믹스 해가지고 미국 경기 부양시키니까 고물가가 해소가 되면서 증시가 굉장히 많이 올랐던 경우가 있는데 단 한 번 쇼크가 났던 게 1970년대 오일 쇼크. 네. 그때 당시엔 경기가 부러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같은 조건인데 경기가 뒷받침이 못 되니까 시장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 3월, 4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보는 거는 올해 2분기 이후 하반기거든요. 하반기에 진짜 경기가 좋아질 거냐. 지금은 경기 모멘텀이 꺾였어요. 그것만 뒷받침이 된다는 확신이 있으면 증시는 상반기에 이런 악재들은 반영이 됐으니까 하반기는 분명히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부터는 좀 경제 지표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경기 선행지수, 네. 뭐 미국의 제조업 지표 이런 것들을 면밀히 체크하셔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조금씩 개선된다면 이런 어떤 소음은 여러분들이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반대로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온다. 그러면 계속해서 좀 시장이 어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표를 좀 잘 체크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사님께서 앞서 오일 쇼크 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결국 그렇게 지정학적으로 공급망 리스크가 생기면 경기를 아무리 회복시키려고 해도 공급 측면에서 문제가 생기면 좀 어려운 그 측면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네. 뭐 청와대에서도 뭐 NSC 소집해서 경제 관리, 우크라이나 상황과 관련해서 이렇게 네.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 지표를 잘 살펴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게 보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변수가 사실 이제 전쟁 리스크는 네. 사실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뭐 설사 만약에 전쟁이 난다면 빨리 끝나는 게 좋고요. 이게 너무 늘어져 버리면 계속 원자재에 영향을 주고 말씀하신 대로 경기가 그 개선되는 속도가 굉장히 미뤄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시장에도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사와 함께 주요 경제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낮부터는 늦추위가 점차 물러나겠습니다. 이 때문에 한파특보도 모두 해제됐는데요. 오늘 서울 낮 기온이 영상 4도까지 오르면서 공기가 한결 부드러워지겠고 특히 내일부터는 예년 기온을 웃돌면서 초봄 같은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서부 지방은 밤에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겠습니다. 맑은 날씨 속에 중부와 전남, 영남의 건조특보는 계속해서 확대 강화하고 있으니까요. 특히 건조 경보가 내려진 동해안에는 바람까지 강하게 불고 있는 만큼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4도, 대전 6도, 부산 9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전직 국회의장과 국회의원들의 지지 선언과 함께 진행되는 정권교체 결의대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모든 걸 바치고 헌신해서 이 나라의 국가 정체성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가 정파의 대결,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대결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평생을 형사법을 집행해온 제가 이 자리에 설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동안 정파와 관계없이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부정부패를 일소함으로써 국가의 기강을 잡는다는 면에서는 늘 함께해 오신 우리 여러 정치 선배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제가 이 나라의 헌법을 지켜야 되겠다는 그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헌법 정신에 관해서는 일체의 타협도 없습니다. 형사법을 집행하듯이 일체의 타협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칙에 동의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떠한 정파, 지역, 계층 관계없이 전부 함께 가고 통합을 하겠습니다. 과거에 우리 한국의 이 정치인들께서는 어떠한 정치에 있어서의 부정부패가 발각이 되면 의회에서도 체포동의안을 가결해 주셨고 여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국가 질서가 유지될 수 없다고 늘 해오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저는
민주당에도 과거에 DJ과 노무현 이 두 대통령의 DNA가 내려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 중에도 양식 있고 존경받을 만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을 구성하고 있는 이 주역들은 이건 과거에 이런 멋진 찬란한 전통을 지닌 그런 민주당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을 통해서 저는 비상식과 이 몰상식 또 이 반헌법적인 세력과 헌법 수호 세력의 대결로서 그들을 몰아내고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동의하는 분들과 멋지게 협치하고 양보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참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정치에 발을 디뎌서 지난 6월 말부터 지금까지 약 8개월간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또 여러분들의 지지와 성원과 그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정부를 맡게 되더라도 독선과 아집이 아니라 선배님들께 여쭤보고 전문가에게 물어보고 하는 물어보는 정치, 경청하는 듣는 정치를 반드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한 말, 오늘 한 말, 내일 한 말 다른 그런 믿지 못할 부도덕한 정치인이 아니고 정직한 대통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제게 이렇게 과분한 지지와 격려를 표해 주셔서 제가 온몸을 바쳐서 우리 선배 여러분들의 이 응원에 확실하게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권교체 결의대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현장 연설 생중계로 전해드렸습니다. 국가 정체성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라는 발언이 있었고요. 정파와 지역, 계층에 관계없이 통합하겠다라는 발언도 있었습니다. 또 어제와 오늘의 말이 다르지 않은 정직한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발언도 있었는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뉴스 앤 이슈 2부는 정치권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